80억 어디 있느냐? 저도 알고 싶네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도망간 년이 뻔뻔하구나. 도망간 건 제가 아니라 그든 아릴은 사모님이 아닙니다. 쌍둥이를 등에 업고 폐지 리어카를 밀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여자. 시어르는 며느리를 80억 횡령범으로 몰았고 남편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누운 채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돈을 진짜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5년 동안 쌓인 진실이 단 하나의 녹음 파일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억울하게 짓밟힌 며느리의 5년. 탐욕의 눈먼 자의 완벽한 몰락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 뻥 뚫리는 감동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게 생겼다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억울한 사람이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똑같이 내려앉거든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내려와서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죠. 하지만 그 눈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 이른 아침부터 시장 안쪽 골목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수북이 쌓인 배추를 정리하고 생선가게 아저씨는 얼음 위에 생선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국밥집 굴뚝에서는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냄새가 시장 골목 구석구석에 배어들었습니다. 추운 날일수록 더 구수하게 느껴지는 냄새였어요. 그 좁은 골목 끝에서 리어카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에는 납작하게 접힌 종이 박스들과 찌그러진 플라스틱 봉지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리어카를 미는 사람은 두꺼운 검정 패딩 점퍼를 입은 여자였어요. 등에는 아이 하나를 업었고 리어카 앞 칸막이에는 또 다른 아이 하나가 작은 손으로 철창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서하영이었습니다. 42살. 한때는 서울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았던 여자. 한때는 중견 건설회사 회장의 며느리로 불렸던 여자.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자리도 집도 남은 건 두 아이와 리어카뿐이었어요. 하영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면장갑 한 겹으로는 이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리어카 손잡이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어카를 멈추면 아이들이 흔들리고 아이들이 흔들리면 잠든 아이가 깨버리거든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어제도 그 말을 했고 그저께도 그 말을 했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을 되뇌어 왔습니다. 그게 하영이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내일을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오늘 하루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국밥집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안에서 사장님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영 씨, 또 나왔어? 애들 감기 걸리겠다. 이 추운 날에. 50대 중반의 국밥집 사장님은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영이 이 시장 근처로 이사 온 지 3년이 됐는데 처음부터 말을 붙여주고 밥도 챙겨준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하영이 리어카를 잠깐 세우고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집에 있으면 더 춥네요. 사실이었습니다. 지하 반지하 단칸방.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보일러는 사흘에 한 번꼴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나았어요. 그때 등에 업힌 아이가
눈을 비비며 깨어났습니다. 엄마, 여자아이였습니다. 쌍둥이 중 언니인 서윤이었어요. 남동생 서준은 리어카 앞에서 아직 졸린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하영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손에 스르르 힘이 빠졌다가 다시 꽉 쥐어졌습니다. 곧 올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빠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빠가 눈을 뜰 수 있는지, 아빠가 다시 걸을 수 있는지, 하영 자신도 알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서윤이는 잠시 엄마 등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아직 5살밖에 안 됐지만 어쩌면 이 아이는 알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엄마가 대답하기 힘들다는 걸. 하영은 다시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큰 종합병원. 병원 복도는 하얀 형광등 아래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린넨 냄새가 뒤섞인 어딘지 묘하게 쓸쓸한 냄새요. 복도 한쪽 휠체어 한 대가 창가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위에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박태성, 올해 82살. 한때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중견 건설회사를 일으킨 창업주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30년 만에 수천억 규모의 회사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어요. 업계에서는 호랑이 회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만큼 한때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등이 굽고 두 손에 잡힌 힘도 많이 빠졌습니다.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눈빛 뒤에 뭔가 깊이 파인 구석이 있었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허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사 한 명이 복도에서 걸어오다 멈췄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젠 회장 아니다. 그냥 늙은이야. 기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태성은 더 말을 잇지 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준호만 멀쩡했어도 5년 전 그날 이후로 그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습니다. 준호, 태성의 둘째 아들, 의식을 잃은 채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아들. 언제 눈을 뜰지 아니면 영영 눈을 뜨지 못할지 아무도 모르는 아들. 태성은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자리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말의 온기도. 하지만 태성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이 눈 내리는 날, 차가 시장 골목 앞을 지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곳에서 5년 동안 찾아 헤매던 며느리를 마주치게 될 것이라는 걸. 눈은 두 사람 위에 똑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남병원 창가에서도, 시장 골목 리어카 위에서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은 늘 허전했습니다. 의사는 오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혈압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박태성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니요. 눈을 감으면 5년 전 그날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요. 휠체어를 밀어주는 기사 이재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태성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차창에 눈송이가 달라붙었다가 스르르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시장 쪽으로 돌아가자. 네. 오래된 재래시장. 거기 지나서 가. 이재복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가끔 그러셨거든요. 아무 말 없이 예전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자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옛날 생각이 나시는 거겠지 하고 이재복은 조용히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는 강남의 반듯한 도로를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이재복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좁은 골목에 상인들 리어카와 손수레가 오가고 있어서 차가 더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회장님, 여기서 잠깐 서 있을까요? 그래. 태성은 차 안에서 시장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들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흥정을 하고 아이들이 그 사이를 뛰어다니고 태성은 오래전 기억 속 어느 풍경을 떠올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무거운 리어카 하나가 천천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무심코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리어카를 미는 여자였습니다. 두꺼운 검정 패딩을 입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 리어카 앞 칸에는 또 다른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눈길 위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디며 리어카를 밀어가는 여자. 태성의 시선이 그 여자 위에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잠깐 리어카를 세우고 등에 업힌 아이의 자세를 고쳐주려고 몸을 돌렸을 때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 얼굴, 그 윤곽. 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차문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회장님? 이재복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태성은 이미 차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차에서 내려섰어요. 눈이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태성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아직 하영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듯 했어요. 태성이 10걸음쯤 앞까지 다가갔을 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하영이었습니다. 5년 전 80억을 들고 사라졌다던 바로 그 며느리. 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눈이 크게 벌어졌다가 이내 무언가를 참는 것처럼 입술이 꽉 다물어졌어요. 손은 여전히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였습니다.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태성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눈이 내렸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음이 멀게 느껴질 만큼 그 짧은 침묵은 묵직했습니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80억 어디 있느냐?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놀람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하영은 잠시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텅 빈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5년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고 싶네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태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도망간 년이 뻔뻔하구나. 주변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수군댔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문 앞에서 눈살을 찌푸리며 상황을 바라봤어요. 하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깜짝하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서윤이가 낌새를 눈치채고 엄마 등을 꼭 붙들었습니다. 하영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도망간 건 제가 아니라.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태성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영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 뒤에 무엇이 오는지, 이 만남이 무엇을 건드릴 것인지. 하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골목에서, 이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증거도 증인도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리어카를 붙들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태성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서의 전화 목소리, 준호가 실려간 병원, 텅 빈 금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며느리. 5년 동안 분노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그 분노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를 등에 업고 폐지 리어카를 밀고 눈길 위에 서 있는 이 여자가 진짜 80억을 들고 도망친 사람인가? 태성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 위에, 아이들 위에, 리어카 위에. 태성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은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고 가로등 불빛 아래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리어카를 붙들고 서 있던 그 눈빛이 두려움도 원망도 반가움도 아닌 그 텅 빈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태성은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망간 건 제가 아니라. 그 끊긴 말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왜 말을 멈춘 건지, 그 뒤에 무슨 말이 이어지려고 했던 건지. 태성은 그 빈자리를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기억이 5년 전 그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5년 전 늦가을. 박태성의 집 거실은 그날 유독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넓은 원목 테이블 주위로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장남 박정호, 차남 박준호, 그리고 준호의 아내 서아영.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다. 더 미룰 이유가 없으니 재산 정리를 시작하겠다. 정호는 반듯하게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나처럼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반면 준호는 옆에서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이 먼저입니다. 태성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 재산은 공평하게 나눈다. 회사 지분은 둘이 나누고 부동산은 따로 정리할 것이야. 이건 결정사항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미세한 떨림이었어요. 불과 0.5초도 안 되는 찰나였지만 공교롭게도 하영이 찻잔을 들어올리던 그 순간 시선 끝에 걸렸습니다. 정호는 곧바로 무표정으로 돌아갔고 아무도 그 흔들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영만 빼고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때 처음 스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영은 그냥 조용히 찻잔을 채웠습니다. 그날 모임은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시작됐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던 시각, 태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비자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80억입니다. 태성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80억?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장부에도 없고 아는 사람도 극소수였습니다.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이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수술실 안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했습니다. 태성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흘렀을 때 정호가 옆에 와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정우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영이가 돈 들고 사라졌습니다. 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연락이 안 됩니다. 집에도 없습니다. 80억 하영이 단독으로 접근 가능한 계좌였습니다. 준호가 사고 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도 하영이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했습니다. 태성의 눈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씩 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준호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영은 그날 이후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에도 핸드폰에도 아는 이들에게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태성은 그날 이후 모든 걸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아들이 그것을 막으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태성은 눈을 떴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거실 벽시계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다시 하영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도망간 건 제가 아니라. 태성은 그 말 뒤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골목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폐지 리어카, 낡은 패딩, 쌍둥이, 요양병원비도 못 내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는 그 초라한 행색. 80억을 들고 도망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아래 어딘가 쌍둥이를 데리고 반지하에서 웅크리고 있을 하영이 있었습니다. 태성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내 자식들이구나. 그 한마디가 입 밖에 나오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동안 분노로 쌓아온 벽에 가장 아랫돌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성의 집 거실에는 어젯밤 내린 눈이 만든 하얀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아침이었어요. 태성은 이른 시각부터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붙인 시간이 2시간도 채 안 됐지만 몸보다 머릿속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끊긴 말이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도망간 건 제가 아니라. 그 말 뒤에 무엇이 오려고 했는지 태성은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검은 코트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채 늘 그렇듯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어요. 정호는 거실로 들어서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습니까? 앉아라.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호는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어요. 이른 아침에 연락도 없이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태성의 표정이 심상치 않으니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하영이를 봤다. 정호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무릎 위에 얹혀있던 손이었어요. 너무나 짧은 순간이라 보통 사람이라면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태성은 수십 년간 사람을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잠깐의 굳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느냐? 몰랐습니다. 그 동네에 있을 줄은. 폐지를 줍고 있더구나. 리어카 끌면서 쌍둥이 데리고. 정우가 천천히 눈썹을 모았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어딘가 연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쌍둥이요? 준호 아이들이겠지. 그 나이 또래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아직 횡령 혐의가 살아 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는 게 맞습니다. 태성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쌍둥이 둘 데리고 폐지 리어카 밀고 있는 여자한테 경찰을 부르자고? 죄가 있으면 아이가 있든 없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정호의 눈을 봤습니다. 차분하고 흔들림 없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동생의 아이들이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형이라니. 그 냉정함이 오히려 태성의 가슴 어딘가를 불편하게 긁었습니다. 며칠 기다려라. 정호의 입술이 한 번 다물렸다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말했다. 며칠 기다리라고. 정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현관을 나서는 그 뒷모습에서 태성은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걸. 늘 그랬습니다. 정호는 언제나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 복도. 하영은 긴 복도를 걸어 끝방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가 보였어요. 흰 시트 위에 누운 사람. 박준호였습니다. 5년째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하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늘 차가웠어요. 그래도 하영은 매번 이 손을 잡을 때마다 꼭 온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손바닥에 힘을 줬습니다. 체온이라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당신 어제 아버님 봤어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계셨어요. 그래도 눈빛은 예전이랑 똑같았어요. 준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하영은 그 소리가 오히려 위안이 됐습니다. 이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준호는 아직 여기 있는 거니까요.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당 간호사였어요. 간호사는 하영을 복도 한쪽으로 안내하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호자분 병원비가 2달째 밀려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정리가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영은 서류를 받아 숫자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차가워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보호자분,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만 병원도 운영이 있다 보니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요. 이번 주 안으로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하영은 복도 창가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 반지하 월세, 준호 병원비, 폐지 수입으로는 언제나 조금씩 모자랐어요. 딱 한 달치씩 늘 모자랐습니다. 이 생활을 5년째 이어오면서 하영은 숫자 앞에서 울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울어봐야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혼잣말이 입술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80억이 있었다면 쓴웃음이 났습니다. 정작 그 돈은 자기 손에 단 한 푼도 없었는데 세상은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간 거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억울함은 이제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상처처럼 건드리면 욱신하지만 평소엔 감각이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5년 전 태성 회장 회사에서 준호 곁에 붙어 일하던 비서 최윤성이었어요. 그날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윤성은 하영 앞에 서더니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래 찾았습니다. 하영이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최윤성이 복도 양쪽을 한 번씩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에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일 사모님이 아닙니다. 하영의 두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복도에는 심장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최윤성의 말이 면회실 공기 속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일 사모님이 아닙니다. 하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범인으로 알고 있는 채로 살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쳐봐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진실을 밝히려 해도 손에 쥔 증거 하나 없었어요. 그냥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준호가 아직 숨을 쉬고 있으니까, 오늘만 버티자는 말을 입속으로 되뇌며 하루하루를 겨우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말해요. 최윤성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복도 양쪽을 확인하고 나서야 면회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그러고는 하영의 맞은편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눌러온 것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80억이 빠져나간 계좌 접근 기록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하영이 눈을 고정했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된 계좌였지만 실제 접속 기기가 사모님 것이 아니었어요. 대표님 개인 서버에서 우회한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전산 담당자한테 확인했어요. 박정호가? 최윤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회장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사모님 명의를 미리 이용할 수 있도록 계좌 접근 권한을 손봐두셨어요. 유산 정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실행한 거고요. 타이밍이 딱 맞았습니다. 하영의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럼 준호 씨 사고는요? 최윤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이미 하나의 대답 같았습니다. 그날 대표님이 준호 대표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잠깐 나오라고요. 제가 그 통화 언저리를 읽다가 일부를 들었는데 준호 대표님이 뭔가 눈치를 채고 따지려 했던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격해졌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고 소식이 왔습니다. 우연이 아니란 거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우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하영은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아주 천천히 5년 전 장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나오던 그날 저녁 정호의 눈빛, 그 찰나의 흔들림,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다 느꼈던 그 순간, 그리고 같은 날 밤 갑자기 걸려온 준호의 전화. 목소리가 급하고 거칠었는데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전화가 끊겼었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모든 조각들이 지금 하나씩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하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냥 담담한 물음이었어요. 최윤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대표님이 어떤 사람인지 가까이서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사모님이 진짜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 근처에서 쌍둥이 데리고 폐지 주우며 살고 있다는 걸 듣고 나서는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80억 들고 도망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원망을 꺼낼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최윤성이 품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계좌 접근 기록 사본하고 그날 대표님이 준호 대표님한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지우지 않고 5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언젠가는 필요할 날이 올 것 같아서요. 하영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봉투 안에서 서류들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활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숫자들과 날짜들과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5년치 억울함이 종이 몇 장 위에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하영은 삼켰습니다. 지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그 눈빛과 태도에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호 쪽 사람들이었어요. 아침에 태성을 찾아왔다가 나간 정호가 움직인 겁니다. 며칠 기다리라는 아버지 말을 듣는 척하고 나서 바로 움직인 거였어요. 남자 하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하영 씨 맞으시죠? 횡령 혐의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최윤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 봉투를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손 아래 서류들이 느껴졌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5년을 버텨온 것들의 대가로 겨우 손에 쥔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빼앗기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자들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어린이집에 맡기고 온 서윤이와 서준이, 엄마 손 꼭 잡고 들어가던 그 작은 손들이. 하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환자분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면회실 앞 모든 사람이 굳었습니다. 하영의 두 눈이 크게 벌어졌어요. 준호였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면회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환자분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하영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면회실 문을 빠져나갔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긴 복도가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어요. 흰 시트, 심장 모니터, 링거줄. 5년째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곁에 서 있던 담당 의사가 하영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른손 검지가 2번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반응이 있었어요. 하영은 준호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야. 나왔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장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하영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아주 미세한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어요. 하영은 고개를 숙여 준호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그 짧은 떨림 하나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이렇게 기다렸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계속 곁에 있어 주세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은 시각, 정호 쪽 사람들은 병실 앞 복도에서 머뭇거리다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병실안 상황을 알고 나서는 더 밀어붙이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최윤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러난 게 아니라는 걸. 정호는 한번 시작한 일을 중간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최윤성은 병원 로비에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전화를 건 곳은 박태성의 자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책을 펼쳤다가 덮고 차를 따랐다가 식히고 머릿속에는 온종일 하영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정호의 뒷모습이, 아침에 나가던 그 계산된 걸음걸이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기사 이재복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온 사람은 최윤성이었습니다. 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최윤성은 서재 문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찾아뵙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성이 소파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최윤성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태성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최윤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80억이 빠져나간 계좌 접근 기록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명의였지만 실제 접속은 대표님 개인 서버에서 우회한 겁니다. 사모님은 그날 밤 그 계좌에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태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대표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사모님 명의 계좌 접근 권한을 미리 복제해두고 유산 정리 이야기가 나오던 그날 바로 실행했습니다. 태성이 팔걸이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 위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호가? 예.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윤성이 품 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계좌 접근 기록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따로 보관해온 겁니다. 봉투 안에서 작은 녹음기가 나왔어요. 대표님이 준호 대표님한테 전화를 걸던 날 밤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태성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최윤성이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흐르다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형 아버지 재산에 손 뗀 거 맞지? 나 다 알아. 그거 되돌려놔. 하영이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고. 그리고 잠시 후 정호의 목소리. 넌 이제 끝이야. 병원 신세나 편히져. 녹음이 끊겼습니다.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눈은 테이블 위 녹음기를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평생 굽히지 않던 그 등이 처음으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더 잊지 못했어요. 최윤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이 파고들었어요. 82년을 살면서 남 앞에서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울어본 기억도 아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며느리를 도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손자 손녀가 폐지를 주우며 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5년 동안 준호는 요양병원에 누워 있었고 그 병원비를 못 내서 쩔쩔매는 며느리를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진짜 범인은 아버지 옆에서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였어요. 태성이 천천히 얼굴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영이한테 가야겠다. 창밖에는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내리는 눈이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가슴 속에서는 지금 5년 동안 쌓인 눈이 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고 시장 골목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앞 눈을 쓸어내고 리어카들이 조심스럽게 골목을 오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어묵 국물 냄새와 군고구마 냄새가 뒤섞였어요. 평범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하영은 그날도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간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준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가슴속에서 내내 따뜻하게 출렁였고 최윤성이 건네준 봉투 안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내내 선명하게 맴돌았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밤이었어요. 정호 쪽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내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왔습니다. 멈추면 안 됐으니까요. 아이들 밥은 오늘도 필요했고 준호 병원비는 내일도 밀려 있었습니다. 서윤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서준이는 리어카 앞칸에 앉혔어요. 서준이는 엄마가 씌워준 털모자를 두 손으로 꾹 눌렀으며 골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늘 그랬어요. 겁이 없고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하영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어요. 골목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골목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뒷문이 열렸어요. 내리는 사람을 보는 순간 하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태성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한 사람이 내렸어요. 박정호였습니다. 태성 뒤를 따라 걷는 정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시장 골목이 아니라 하영을 향해 있었어요. 무언가를 이미 결정해 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영은 리어카 손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가슴 안에는 어젯밤 꼭 쥐고 잠든 봉투 안 서류들이 있었으니까요. 최윤성이 건네준 증거들, 5년의 억울함을 담은 종이들. 태성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눈이 조용히 내렸어요. 정호가 태성 옆에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한테 또 속으시려고. 태성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 닥쳐라. 정호가 굳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어요. 국밥집 사장님이 문 앞에 서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태성은 하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어요. 하영은 그 손을 봤습니다. 82세 노인의 손이었어요. 평생 굵고 강한 손이었을 텐데 지금은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피부가 늘어진 손이었습니다. 태성이 하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로 한쪽 무릎이 눈 위에 닿았어요. 시장 골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묵집 아주머니가 입을 손으로 막았고 채소가게 아저씨가 멈춘 채 바라봤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하영이 숨을 멈췄습니다. 리어카 앞 칸에 앉은 서준이가 눈을 깜빡이며 할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영아,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씌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알았다.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어요.
손등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아버님, 내가 잘못했다. 5년 동안 내가 겪은 것들이 다 내 탓이다. 정우가 뒤에서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해서? 태성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80억 내가 가져갔지? 골목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차분하고 계산된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주위를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태성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에 힘을 주며 똑바로 섰어요. 무릎이 눈에 젖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82세 노인의 눈빛이 갑자기 수십 년 전 호랑이 회장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성한테 다 들었다. 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계좌 접근 기록도 받고 준호한테 보낸 문자도 받고 그날 밤 통화도 들었어. 아버지, 그건 그날 사고. 우연이 아니지. 정우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태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굵고 낮은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울렸습니다. 80억 내가 가져갔다고. 그 외침에 골목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상인들이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정우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러다 골목 입구 쪽을 힐끗 바라봤어요. 도망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2명이 골목 안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윤성이 어젯밤 태성에게 증거를 건네면서 동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던 겁니다. 계좌 접근 기록, 준호에게 보낸 문자, 녹음 파일. 5년 동안 혼자 보관해온 것들을 한꺼번에 넘겼어요. 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이 정우 앞에 섰습니다. 박정우 씨, 업무상 횡령 및 특수상해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 차갑고 계산된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영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냥 조용했습니다. 5년 동안 짊어온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은 조용함이었어요. 리어카 앞 칸에서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왜 울어? 하영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태성을 봤어요. 태성의 두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눈이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우가 경찰에 연행되던 날 시장 골목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상인들은 아무도 가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은 앞치마를 두 손에 쥔 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3년 동안 말없이 국밥 한 그릇씩 건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영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아왔는지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하영은 그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길게,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5년치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어지러울 만큼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느낌이 실제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앞 칸에서 서준이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엄마, 안아줘. 하영이 아들을 들어 올렸어요. 서준이가 엄마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영은 그 작은 등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리게 뒀습니다. 태성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며느리와 손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5년 동안 쌓인 후회와 미안함과 그리고 이제야 겨우 찾아온 가족이라는 온기가 눈은 두 사람 위에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요양병원 창밖으로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흰 꽃잎들이 봄바람에 흔들렸어요. 겨울 내내 눈만 내리던 하늘이 드디어 파랗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다시 색깔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병실은 겉으로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흰 시트, 심장 모니터, 링거줄.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침대 옆 창가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어린이집에서 직접 키워 가져온 화분이었어요. 아직 작은 새싹이 돋아난 화분이었지만 그게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병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빠한테 꽃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 말 한마디에 하영은 한참을 울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하영이 준호의 손을 잡고 창밖 매화꽃 이야기를 나지막하게 들려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윤이와 서준이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이런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하영은 오랫동안 이런 조용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준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2번, 3번. 하영의 손을 쥐려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하나에 천천히 힘이 들어왔습니다. 하영이 숨을 멈췄어요. 여보. 준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5년 동안 닫혀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영이 소리쳤어요. 선생님, 선생님 빨리요. 서윤이와 서준이가 그림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서준이가 침대 앞으로 뛰어왔어요. 아빠, 아빠. 준호의 눈이 열렸습니다. 흐릿하고 느린 눈빛이었어요. 초점이 맺히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뜨였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빛을 향해 천천히 고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영의 얼굴 위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준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입술 모양이 무슨 말인지. 여보. 하영이 준호의 손을 2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소리내어 운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서윤이도 울었습니다. 서준이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깨물었지만 결국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5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서서 꺽꺽 울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오고 병실이 분주해지는 동안 하영은 준호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 끝에 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재복에게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달려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어요. 준호가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이와 서준이가 양쪽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영이 준호 머리맡에 앉아 무언가를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성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늦었다. 몇 주 후 시장 골목 국밥집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젓고 손님들 그릇을 날랐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하고 빠르고 따뜻했어요. 국밥집 사장님이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영 씨, 솜씨가 날로 느네. 사장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가게 한쪽 구석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성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지팡이를 두 손으로 쥔 채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시장 국밥집에서 밥을 먹는 회장님이라니 예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성의 얼굴에는 그 어떤 불편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와 서준이가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어요. 어린이집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태성이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아이들이 양쪽에서 동시에 파고들었습니다. 태성은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용기가, 이 무게가 80억짜리 금고 안에는 절대로 없는 것이었어요. 태성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늦게 알았다. 가족이 먼저라는 걸.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어요. 겨울 내내 하영의 발밑을 미끄럽게 했던 눈은 흔적도 없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따뜻한 봄볕이 내려앉았어요. 시장 골목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온기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 내리는 골목에서 쌍둥이를 등에 업고 리어카를 밀던 하영이의 모습, 혹시 마음에 남아 계신가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오늘만 버티자는 말 한마디로 5년을 살아온 그 마음이 저는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잖아요. 억울한데 말할 곳이 없고 버겁지만 내색할 수 없고 그냥 조용히 이를 악물고 하루를 넘기는 날들이요.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영이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버티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그런 분들 곁에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